자, 실무 3번 문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랑 그 다음에 관련 서식, 수출수채 명세서,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서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전자신고. 얘는 출제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보통은 신고서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식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는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요번에는 좀 특이하게 신고서가 출제된 게 아니라 서식이 2개 나오고 전자신고가 한 문제로 이렇게 총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자, 2기 예정이기 때문에 7, 8, 9죠. 신용카드 매출 및 매입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지키표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고, 단 매입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이다. 자, 내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행했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판매했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증빙을 수령했다. 그거는 내가 뭔가를 사왔다는 얘기예요. 구입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증빙은 누가 줘요? 여러분들 이거 기본적인 건데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파는 사람이 줘요? 사는 사람이 줘요? 파는 사람이 줘요. 여러분 마트 가서 여러분들이 장 본 다음에 계산대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머니 뒤져보면서 아이고 내 영수증 드려야 되는데 막 이래요? 미쳤다라는 얘기다. 그래요? 거기서 계산하고 이제 카드 같은 거 주면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파는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판매할 때는 이런 증빙을 발행해 주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사올 때는 마트에서 장 보듯이 이런 증빙을 수령해요. 즉 받아오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지키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지키표, 즉 내가 뭔가를 팔았다는 뜻이에요. 재반의 용역을 공급하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및 현금 영수증 등등을 발행한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이다. 일단은 기간을 뭐 입력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자, 과세 및 면세 매출분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팔았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런 증빙을 발급한 거래에 공급 대가를 입력한다. 여러분들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10% 포함시킨 금액으로 입력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공급 가액이 100만원이면은 공급 가액을 한 게 아니라 공급 대가는 110만원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세금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한다는 거 하나 주의해 주시고요. 딱 2개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 내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등을 발급하면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동시에 발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단에 한 번 더 적어준다. 자, 앞서 말씀드린 증빙의 이중 발급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의 거래 사실을 포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증빙 발급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이중으로 발급하면 또 안 돼요. 원래는. 왜냐면은 그걸 발급받은 사람이 사업자라면은 그냥 거짓말로 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거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금액은 같지만 별도의 매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중공제 받을 수 있어요. 매입 세금. 그래서 이렇게 쓰이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이중 발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업하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문구점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짓거리 없어가지고 밖에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데, 자, 문구점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옆 동네 문구점 사장님이네? 굉장히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고 굉장히 친해요.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축구공 10개만 달래요. 10만원이라고 치고, 자, 그럼 11만원 줘야죠. 원래는 항상 돈은 공급 대가로 줘야 되니까, 자, 축구공 사가면서, 자, 10개 사가면서 11만원 줘야 돼요. 근데 잠깐, 나 근데 카드 놓고 왔네. 아우, 내가 이따 저녁에 가서 결제해줄게. 일단 세금 계산서 끊어줘요. 사업자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아야죠. 그래서 뭔 카드를 놓고 다닌대 하면서 끊어줬어요. 워낙 친하고 옛날부터 잘하던 사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저녁에 와가지고 실제로 그 사장님이 11만원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하나 더 끊어준 거죠. 낮에 세금 계산서 끊어줬죠. 저녁에 결제 받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떼떼떼 올라온 거 갖다 줬어요. 그럼 이중 발급이죠. 자, 이런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저녁에 줬죠. 11만원. 자, 과세니까 여기다가 공급 대가를 적어야 돼요. 요 서식은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급 대가 11만원 이렇게 하단에 한 번 더 적어준다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빙을 한 번 발급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동시에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하단에 한 번 더 적어준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 하고 이중 발급의 경우에 한 번 더 적어주는 거, 이 두 가지만 조심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일단 풀어볼게요. 일단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발행금액 지키표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매출을 했다는 얘기죠. 자, 7월 27일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얘네들을 금액을 다 합쳐보면 얘네 셋 다 과세예요. 일단
10% 세금이 붙어있죠. 근데 그걸 다 더해보니까 990만원. 근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를 결제받은 33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결제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시험에서 아무 얘기 없으면은 신용카드 매출연표도 발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3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이중 발급한 거니까 하단에 한 번 더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신용카드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990만원 전체가 신용카드 란에 공급 대가로 한번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이중 발급한 거기 때문에 요 금액 330만원만 하단에 한 번 더 적어주면 되겠다. 겁나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월세 서식으로 와가지고 발행금액지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예정이니까 07월부터 09월까지. 자, 일단 보시면은 두 가지가 주로 나와요. 신용카드 매출연표나 현금 영수증, 요 두 개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다. 뭐 뒤에 것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과세이냐 면세이냐, 이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꼭 과세 물건이 아니라 뭐 농축수 임산물 같은 거 팔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신용카드 거리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10% 붙었기 때문에 면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칸에다가 겁나 입력하면 되겠다. 얼마? 전체 990만원 한번 입력, 공급 대가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급한 게 330만원 있었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래서 공짜로 먹는 겁나 쉬운 서식 중에 하나다. 자, 닫으면서 저장. 예. 자, 됐고, 다음은 수령명세서를 작성해야겠죠. 자, 수령했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사왔다. 근데 얘는 간단해요. 얘는 딱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공급 대가를 적는다. 그 다음에 이중발급하는 경우에는 하단에 한 번 더 적는다. 근데 수령명세서는 좀 복잡해요. 자, 요거는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연표 등 수령명세서 해서 저는 이걸 공급받으면서, 즉 사오면서 신용카드 매출연표, 현금영수증 등등을 수령한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이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식이에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등 일정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요게 별표 3개짜리다라는 얘기다. 어떤 거를 입력하지 않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입력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 밑에 있는 거,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는다. 요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작성 대상 거래, 저는 이거 매입하면서 요런 것들 등등등을 수취한 거래를 겁나 입력하는데, 다음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는다. 일단 거래 상대방. 자, 상대방이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내가 매입을 해왔을 때는 입력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작년 직전에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도 뭐 굳이 말씀드리면은 간이과세자는 원래는 직전에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었어요. 미만인 개인만 되죠? 법인은 간이과세 적용이 안 돼요. 이거 원래 간이에요, 원래 간이. 근데 얼마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고생을 했죠. 그래서 좀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약간의 좀 혜택이라도 주기 위해서 코로나 간이를 좀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를 좀 늘려준 거죠. 간이과세자는 좀 더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세금도 좀 덜 내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 직전에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하는, 8천만원 미달하는 그런 개인사업자까지도 코로나 간이로 이제 신설해서 8천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다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게 됐어요. 더 유리해진 거죠. 근데 얘는 결이 달라요. 원래 간이과세자는 아주 영세한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달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사업자를 상대한다면은 장사 잘 될 수도 있겠는데, 그냥 개인들 상대하는 조그만 골목 식당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뭐 국밥 몇 그릇 팔고 막 그런 데죠. 자, 이분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만약에 사업자다,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동네에서 그래도 조그만 공장 하는 분인데, 공장 사장님인데, 공장 직원들 와가지고 점심을 막 20만원씩 먹었어요. 근데 가려고 이제 계산하려고 이제 지갑 꺼냈는데, 저 죄송한데 저기 세금계산서 발급 안 되고요. 사장님 매입세 공제 못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딴 데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들러가지고 내가 간이가서 때려치겠다. 이제 좀 장사 잘 된다 싶으면은 이거 포기할 수도 있죠. 그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이제 일반 가세자로 갈 수도 있어. 어쨌든 이게 원래 간이 가세자인데, 자, 코로나 간이는 취지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조금 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좀 더 늘려주려고 생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결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상대방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좀 얘기 길어졌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간이가세자, 간이사업자는 4,800만 원 안 되는 그러한 원래 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이것도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말씀해드렸고요. 훨씬 유용한 게 업종이에요, 업종. 자, 요 세 가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이건 취지가 뭐냐면은 주로 개인적인 소비예요. 뭔가를 사오거나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혼자, 그냥 지 혼자. 그래서 야, 너네들은 생계산서 발급 금지야. 이런 업종 자체가. 그래서 사업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서 목욕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보시면은, 야, 너 목욕한 거 사업이랑 관계 없잖아. 왜 목욕탕 가가지고 생계산서 받아가지고 왜 너 매입세 공제 사업에서 받으려고 해? 보시면은 대부분 다 개인적인 그런 소비들이. 자, 미용실 가서 머리 깎고 뭐 염색하고, 그 다음에 욕탕 목욕탕 가고 뭐 등등 뭐 미용 관련돼서 네일 아트 받고 뭐 다 그런 다 있어요. 무슨 뭐 사우나 이런 거 등등 있는데, 이 업종 자체가 생계산서 발급 금지예요. 상대방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재밌는 거는 뭐예요? 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돈 엄청 많이 쓰는 애들 누구예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뭐 SM이라든지 뭐 JYP 뭐 그런 애들. 걔네 가수나 뭐 모델이나 뭐 배우들도 있죠. 걔네 맨날 하는 게 미용실 가서 몇 시간씩 북치고 있는 거. 아니 뭐 아이돌 애들도 뭐 맨날 염색 맨날 바꾸잖아요. 색깔도 맨날 바꾸고 파마했다 풀었다 뭐 잘랐다 붙였다 막 별짓 다 하는데, 자, 얘네들 아무리 그렇게 매입 많이 해도 매입세 공제 일절 못 받고 있다라는 얘기다.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다.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법이 바뀌어서 뭐 이런 거 해줄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생계산서 발급 금지, 상대방 매입세 공제 절대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금속, 뭐 택시라든지 과세되는 거, KTX, 그 다음에 항공기, 면세 같은 거는 여기서 말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등고속이나 프리미엄 고속, 그 다음에 전세버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법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내가 진짜로 출장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아니면 진짜로 출장 가려고 KTX 탔다든지 해외 출장 가려고 항공기를 탔어요. 비행기 탔어요. 갔다 왔어요. 법에서는 야, 웃기지 마. 너 개인적으로 놀러 갔다 왔지? 뻥치지 마. 야, 너 하와이 가서 놀러 왔지? 너 가족들이랑 여름 휴가 갔다 왔잖아. 왜 뻥쳐? 법에서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 전세버스는 제외. 전세는 빌리는 거잖아요. 버스를 한 대 빌려가지고 우리 직원들 데리고 단풍놀이 갔다 왔다, 뭐 벚꽃 구경 갔다 왔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전세버스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요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도 안 해주고 생계산서 발급 자체를 못 받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택시나 KTX 탈 때 생계산서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이건 뭐 극장이라든지 뭐 놀이공원, 무슨 뭐 오페라나 뭐 뮤지컬 뭐 이런 거. 내가 단체로 야,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그래 요번에 뮤지컬 하나 보러 가자. 막 비싼 돈 주고 막 좋은 와이스 사고 막 이런 데를 데리고 갔어요. 법에서는 야, 뻥치지 마. 너 가족들이랑 갔다 왔잖아. 너 친척들이랑 갔다 왔지? 야, 뻥치지 마. 매입세 공제 안 해줘. 생계산서 발급 못 받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소비로 아예 법에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신용카드 매출인표 받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안 돼요. 장난 아니라는 얘기다. 원칙이 안 되는데 뭐 이거 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불공. 자, 불공 뭐요? 자, 불공사에 뭐 있어요? 사업 무관한 거, 뭐 사업자 등록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점 매입세, 그 다음에 생계산서, 뭐 부실기재라든지,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자동차, 그 다음에 토지 관련된 거, 면세사업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접대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사업 관련 없는 거나 뭐 아니면 뭐 자동차 관련된 거. 이거 유지도 되니까. 임차 유지. 자동차 구입하는 것만 불공이 아니라 차량 유지, 뭐 기름 났다, 렌트 요금 냈다 다 한대요. 다 불공이에요. 그 다음에 접대비 정도. 요 3개 정도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랑 다른 건데 동시에 수취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면서 동시에 생계산서도 수취했다. 얘는 달라요. 요것도 제대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물론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아까 발행금액 집계표에는 얘는 하단에 한 번 더 입력했잖아요. 자, 근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서는 야, 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았어? 생계산서 받았어? 야, 원칙으로 가버려.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가. 그래서 가장 원칙적인 게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야 원칙으로 가버렸. 그래서 요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가서 거기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는 입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 수치한 경우에. 마지막은 뭐 국외 수치분 뭐 이런 거는 뭐 갖다 버리시고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요거 후딱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신용카드 매입 자료가 잘 나와 있고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역시 7월부터 09월까지고요. 자, 일단 날짜부터 7월 11일 07월 11일. 자, 구분이 4개가 있거든요. 자,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독지는 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은 법인카드라고 하죠. 사업용 법인카드. 신용카드 요건 개인 뭐 종업원 거 뭐 먼저 긁은 다음에 나중에 돈 받기로 하고 뭐 그런다든지 그런 개인 카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아까 문제 보니까 요 문구 매입처는 모두 일반 거세자이다 그러면은 아까 면세랑 그 다음에 간이 거세자 요거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요게 일단 아니라는 거를 먼저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업종 정도 업종이나 뭐 불공사유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업종은 사무실 문구 좀 괜찮아요. 선물? 뭐 선물 같은 거는 뭐 미용실 목욕탕 아니고 여기 운송 아니고 입장권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도 아니죠. 그 다음에 직원 간식구 업종은 다 문제가 없어요. 업종은 다 통과. 자, 그럼 불공사유냐 그게 나올 텐데 자, 사무실 문구 구입한 거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잘 썼어요. 걸쳐 선물 뭐야? 접대비죠. 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사유이기 때문에 얘는 입력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직원 간식 구입한 거 복리후생비잖아요. 잘했어. 그래서 요 두 개만 겁나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7월 11일 9분은 자, 법인카드 그러면 3번에 사업용 신용카드. 자, 공급사 F2번 눌러서 검색 바람. 네, 카드 회원번호 요거는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77779999 77779999 777799 네, 그럼 건수는 한 건이고 공급가액은 7만원. 자, 요 서식은 공급 가액을 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한 얘기를 안 드리면은 공급 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자금성. 자, 왠지 중국집인 것 같은데 중국집에서 간식을 구입했냐? 그건 모르겠다라는 얘기다. 자, 9월 27일. 자, 요거는 직원 개인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4번의 신용카드예요. 공짜는 F2번 눌러서 자금성. 자, 카드 회원번호. 자, 직원 개인 카드니까 3333 5 3333 5. 자, 만원어치. 뭔 간식을 만원어치 먹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다. 네,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마쳤고요. 닫으면서 겁나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문서 2번인데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자, 1기 확정이니까 4, 5, 6 맞고요. 에 대한 대손사익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자, 대손사익공제 신고서는 대손이 발생했을 때 또는 대손 발생했던 거를 회수할 때 그런 내역들을 입력하는 건데요. 참고로 객관식용인데 얘는 예정 때는 안 해줘요. 그래서 확정 때만 해주게 된다는 얘기라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입력하는 게 4, 5, 6에 발생한 대손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1, 2, 3 포함해서 예정 때는 안 해주니까 확정 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발생된 전체 대손을 다 화끈하게 입력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사익공제 신고서. 회사가 외상 매출을 한 경우 공급 시기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 공급 시기도 우리 잘 공부를 해둬야 되는데 그냥 현금 매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단순 할부, 장기 할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외상 매출 그런 경우는 인도일이에요. 인도일. 그래서 상품 등을 넘겨주면 상품 등을 상대방한테 인도해준 당시에는 외상 대금을 회수해야 못해요. 나중에 받기로 한 거니까 회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세액으로 겁나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내가 외상 매출을 한 상황이에요. 지금 물건을 일단 상대방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돈을 외상으로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이죠. 총 금액이 뭐 221억 치자. 세금 포함해서 부가세가 20만원이요. 근데 외상 매출의 경우에는 인도일이 공급시기니까 야, 너 팔았지? 세금 내. 매출했네? 매출세액으로 20만원 겁나 포함시켜서 납부했어요. 그럼 저는 상대방이 돈을 주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죠? 외상으로 했으니까 나중에 돈을 줄 텐데. 자, 왠지 불안했다. 왠지 물건 팔 때부터 불안하더라.
자, 상대방이 파산했어요. 즉 대손이 겁나 발생하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러면은 나는 요 220만원 통째로 못 받게 됐어. 아예 회사가 없어졌어요. 뭐 공기한테 대고 뭐 얘기할 거예요? 막 허공에다 대고 야 220만원 내놔 막 이래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겠죠. 아무튼 억울하긴 억울할 텐데,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200만원은 매출 대금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손해본 게 맞아요. 이거는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 20만원 내가 잘못한 거예요? 생돈 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래 아휴 너 안 좋은 일 당했는데 내가 저거 20만원 세금 걷어서 되겠냐. 그래서 20만원을 매출세액에서 한번 차감해줘.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고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20만원 차감해주니까 20만원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을 했다면 공급시기에 도래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그러한 세금 납부한 이후에 해당 채권에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기존 납부했던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줘요. 공제는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매출세액을 빼주기 때문에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고 겁나게 부른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뜨죠? 자, 요거는 또 약간 복잡한 게 하나 뭐냐면은 대손 사유가 중요해요. 사유가. 자, 대표적인 대손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자, 요런 걸 왜 정해놔요? 사람들이 막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야, 너 A라는 사람 알지? 이게 사업자들끼리. 야, A 사장 알지? A 사장 대손 발생해가지고 10만원 돌려받았대. 사람들도 이런 거 딱 들으면 딱 웅성웅성 하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개나 소나 세무서 가가지고 앞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저 돈 떼었어요. 30만원 돌려주세요. 50만원 돌려주세요. 라고 이제 그같이 얘기하면은 세무서 이제 세무공무원들이 참 반갑겠죠. 예. 오랜만에 사람들 많이 오고. 그게 아니라 더럽게 귀찮으니까 야 닥쳐. 너네 대손 사유 법에 열거된 거 요것만 인정해줄게. 자, 채무자의 파산 망한 거죠. 강제 집행은 빨간 딱지 붙이는 거예요. 이거 망한 거죠. 뭐 형의 집행이라든지 사업의 폐지, 문 닫고. 그다음 개인 사장님 대 뭐 사망했거나 실종했거나 뭐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및 엄수표. 법에 정해진 그 소멸시효인데요. 우리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그래서 검사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 시효인데, 예전에 살인죄 같은 경우는 원래 15년이었죠. 그래서 15년 동안 겁나 장박해 있다가 나중에 나오면은 죄가 없어지는 그런 거죠. 근데 요새는 이제 이게 이제 평생으로 늘어났죠. 요즘은 CCTV도 발달하고 완전 과학수사 막 이런 게 발달했기 때문에 옛날 그런 것이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왜 만들어놨어요? 뭐 나쁜 놈들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살인죄, 무슨 사기죄 막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모든 걸 평생 하도록 해놓으면은 경찰, 뭐 검사 이런 양반들이 일하다가 과로로 다 죽는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거거든요. 거래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소멸시효 뭐 2년짜리도 있고 뭐 3년짜리 뭐 5년짜리 이런 거 있는데 법에 있어요. 법에. 뭐 민법이라든지 상법 그런데 아무튼 다 있는데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나는 멀쩡하게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억 내놓으래. 뭐야? 봤더니 조선시대 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 뭐 보조 할아버지가 돈을 빌려가는데 갑자기 갚으라는 거예요. 미천지 안 하는 게 다른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소멸시효. 소멸됐다, 없어졌다. 그래서 나는 이제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소멸됐으니까. 그 다음에 법률에서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면책결정 등등에 따라서 인정된다면, 자, 법이나 법원에서 인정하면은 대손으로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뭐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채무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자, 5번은 별표 3개. 이거 가지고 겁나게 물고 늘어지는데 심지어 세무 1급까지 가서도 겁나 물고 늘어진다는 얘기다라는 얘기.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외상 매수금. 다만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게 담보죠. 담보를 설정하고 있으면 내가 돈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때는 대손 발생이 아니에요.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6개월 이상 경과해야 된다는 거, 요거 좀 이따가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외상무치금으로서, 그 다음에 미수금, 회수기간 2년 이상 지난 거 외상무치금. 그래서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돈 받으려고 하는데 2년 동안 기다려도 상대방이 돈 안 줘. 그러면 그래 못 받는 걸로 쳐서 대손세액 공제해줄게. 중소기업이니까 약간의 우대를 해주는 거죠.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이죠. 외상무치금 등은 제외한다. 특수관계는 뭐 쉽게 말해서 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형이 동생한테 매출을 하죠. 통 크게. 자, 2억원 매출을 해요. 2억원. 부가치세가 2천만원 이제 무려. 자, 이거 원래 세금 내야 돼요. 이렇게 팔고. 자, 형이 중소기업이고 2년 지났어요. 야, 그러면은 내가 전에 냈던 2천만원 대손세 공제로 돌려받자. 어이구, 동생이 안 갚아요. 어이구, 제일 패주게 되는데 사실 둘이 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대손이 아니에요. 형 동생끼리 짜고 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소액채권인데 회수기를 6개월 이상 경과했는데 채무자별 합계액이 30만원 이하다. 그러면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 그냥 너 대손 발생한 거를 쳐줄게. 물론 나중에 회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금액이 적으면은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자, 2023년 1기 확정 456에 대한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건데요. 일단 뭐 대손 사유 같은 거는 한번 보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6월까지는 대손이 발생을 해줘야 돼요. 자, 단축 공급일자가 2023년도 1월 5일인데 외상매출금 자 1100만원이고요. 부도 발생일이 요때다. 자, 아까 전에 부도 같은 경우에는 부도는 파산이랑은 달라요. 부도는 완전 폭삭 망한 건 아니고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경과해야 돼요. 파산은 당장 대손으로 야, 너 돈 못 받게 됐다. 상대방 완전 망했네. 부도는 아직 쓰러지진 않았어. 비틀비틀 거리는데 법의사는 야, 6개월 동안 기다려봐. 그래도 못 받으면은 그때 대손 처리해줄게. 그래서 6개월 경과해야 되거든요. 지금 3월 말이죠. 그러면 4월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경과해야 되니까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 이거 지금 1월부터 6월이에요? 아니죠? 자, 이거는 2기 때 받았어요. 제 2기 때. 2기 확정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이거는 입력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거, 작년 9월달에 판 거고요. 바드럼인데, 부도 발생일이 작년 11월이네요? 요거 될 것 같은데? 11월 초. 그러면 12, 1, 2, 3, 4, 5. 5월 초니까 하루 경과하면은 5월 2일이에요. 아, 요거는 1월부터 6월에 해당되죠. 오케이, 요거는 인정. 자, 부도인데 6개월 경과했어요. 5월 초에 다음날이 5월 2일로. 그 다음에 금상에 대한 외상매출금 550만원, 상품, 소멸시효 완성. 오케이, 요런 거는 무조건 돼요. 법에 의해서 소멸시효 완성됐다. 마지막, 우강상에 대한 단기대여금. 자금 차입자의 사망. 사망인데, 되는 거 아니에요? 허허허. 뭐야? 공급 대가에 이거 뭐 공급한 거예요? 아니, 돈 빌려준 거지. 아니, 여러분 친구한테 누구한테 220만원 빌렸다 그래서 요거 10% 세금 내요? 버치드 돼요? 미쳤냐라는 얘기다. 나중에 대손세 공제를 왜 해줘? 대손세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애당초에 부가치세를 안 냈으니까. 돈 빌린 돈 이런 건 안 돼요. 실제로 물건 팔고서 부가치세를 냈어야 나중에 차후에 대손세 공제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입력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나 있는데요. 정기에 대손세 공제를 받았는데 전전부도 공급비는 이렇게 대손 확정은 이렇게 대손 확정 돼가지고 이렇게 공급 대가 그럼 대손이 확정됐으니까 요 공급 대가 중에서 50만원을 과거에 대손세 공제 받았던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출처 비담에 대한 거를 50%를 5월 10일에 즉 지금 1월부터 6월 사이에 껴있죠? 요거를 회수했죠. 회수. 자, 50%인 25만원을 다시 포함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요거는 회수기 때문에 자, 위에 거 정성과 우강성서 지워버리고 얘네들은 플러스로 입력하는 거. 플러스로. 얘는 회수했기 때문에 반대죠. 대손은 플러스, 회수는 마이너스. 이렇게 각각 입력을 겁나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입력하고 갖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자, 야무지게 입력해주세요. 0406. 자, 일단 하는 것부터. 자, 수성. 당초 공급일자 2022년 09월 1일. 대손 확정일은, 자, 부도 발생일. 자, 부도 발생일에서 6개월 되는 날은 5월 1일인데, 요거 경과해야 되니까 5월 2일자로, 대손이 확정된 거예요. 자, 그래서 2023년. 자, 5월 2일. 대손 금액. 자, 아까 전에 오늘 좀 특이한 게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 서식 중에서 공급 대가로 입력하는 거 딱 2개거든요. 아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경비 찍기 했었죠. 공급 대가로 했었죠. 그 다음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있죠. 요 2개만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자, 대손금은 770만원 그대로 공급 대가로 적어주면, 자, 이렇게 대손세액이 지가 70만원으로 잘 계산이 되죠. 자, 그렇죠는 F2번 눌러서 수성. 네, 대손 사유는, 자, 부도 후 6개월 경과, 네,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성. 자, 외상면 지금 550만원. 자, 당초 공급일은 2020년 5월 10일. 대손 확정일은 상법상 소멸시 완성이 2023년 5월 10일. 자, 대손 금액은 550. 네, 이렇게 해서 대손세액 50만원이 계산되겠고요. 자, F2번 눌러서 금성. 자금성 죽여버렸네. 금성. 그 다음에 대손은 소멸시 완성. 자, 6번으로 겁나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회수한 것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자, 당초 공급일은 2022년 1월 5일. 그 다음에 대손 확정된 거는 여러분이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겠는데, 자, 대손 확정 일자를 적어주는 게 아니죠. 지금은 회수했기 때문에 회수한 날짜로 여기다가 겁나 적어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래서 2023년도 05월 10일. 자, 그러면 대손 금액은 요거 유의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회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입력해야 돼요. 마이너스이면서 지금 절반이니까 275만원 같은데요. 자, 한번 입력해볼게요. 마이너스 275만원. 네, 마이너스 2만원 뜨고요. 그렇죠는 F2번 눌러서 비담. 자, 사유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시가 돼가지고 무슨 회수로 입력할 거, 여기 7번이라고 하면은 직접 입력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7번 직접 입력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손을 주저리 써라라고 나오면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전장 부도났다는 거는 요거는 대손 발생했을 때 얘기죠. 지금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적어주시고 겁나 다 단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전자신고를 수행하시오. 겁나 아무것도 아닌데 겁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전자신고 겁나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일기 예정. 자, 일기 예정 거를 할 것이다. 그러면 1월부터 03월이죠. 자, 부가세세 신고서 관련 부석서는 마감되어 있고요. 전자신고 한 다음에 국텍스트, 홈텍스트 전자신고 변환 교육용선으로 건너 진행한다. 자, 전자 파일 제작 시 19일 부분은 납세자 자진신고로 지금 돼 있어요. 2번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 자진신고로 선택하고, 비밀번호는 1234-1234로 입력한다. 자, 크게 2가지인데, 일단 전자 파일 제작해요. 파일. 부가세세 신고서랑 관련된 서식을 하나의 파일로 제작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전송하는 거예요. 크게 이 2가지 절차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파일에 비밀번호를 걸어둬라. 왜냐면은 이것도 기업의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를 겁나 걸어줬다. 그 다음에 전자 파일의 저장 경로는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이렇게 자동으로 된대요. 이렇게 작성 연월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파일을 일단 만들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홈택스에서 전자 파일 제출하기를 해서 전송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그렇죠? 자, 전자신고 다 됐고, 회사 거다 우리 회사 세아사는 맞고요. 자, 위에는 F4 제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자, 1234. 자, 1234. 틀릴 수 있기 때문에 1234. 확인. 네, 이렇게 파일 제작을 먼저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F 홈텍스트 바로 거기 눌러주셔가지고, 자, 파일 제출 절차 갖다 버리시고요. 자, 여기 찾아보기. C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C드라이브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여기 있는 것부터 쭉 그냥 손으로 쭉 한 칸씩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식 검증하기, 비밀번호 1234 확인. 엔터가 아니네. 네,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 네, 이렇게 해서 뜨면은 전자 파일 제출하기. 이렇게 확인.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이렇게 닫아주시면 문제를 완벽하게 잘 제출을 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문제 3번 부가세세 신고와 관련한 그런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